귀책 야담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함경도 북청의 어느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그해 여름은 북청 사람들이 50해 동안 겪어보지 못한 더위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마당의 흙이 쩍쩍 갈라지며 소리를 냈고 저녁이 되어도 열기가 한 풀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들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었지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어도 등줄기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려 적삼을 적셨고 목구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우물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여름이었습니다. 정씨 과부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양반 가문의 집이었지만 지금은 기와 몇 장이 깨져 나가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들었고 담장도 반쯤 무너져 내려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대문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마루는 군데군데 썩어 발을 디딜 때마다 푹푹 꺼졌습니다. 그래도 비바람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서준, 10살짜리 사내아이였습니다. 얼굴은 아버지를 닮아 반듯했고 눈빛은 똑똑했지만 요즘 들어 얼굴의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서준이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을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지요. 어머니.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위에서 뒤척이며 구겨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머리카락을 적셨지요. 두 손은 배를 꽉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바닥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고 등을 쓸어주는 것뿐이었지요. 정 씨 자신도 속이 타들어 가듯 아팠습니다. 명치 아래에서 시작된 쓰라린 통증이 배 전체로 번져나갔고 가끔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통은 더 심해졌지요. 몸을 웅크리고 이불을 덮고 있어도 배 속에서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체 무엇이 우릴 이렇게 만드는 걸까? 정 씨의 집 뒤편에는 푸른 열매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윤문석이 살아 계실 적 손수 심으신 나무였습니다. 줄기는 굵고 튼튼했으며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요. 올해는 열매가 유난히도 많이 열렸습니다. 초록빛을 띤 작고 단단한 열매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히며 톡톡 소리를 냈습니다. 정 씨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먹였습니다. 김상원 어르신이 일러준 대로였습니다. 김상원은 남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3년에 전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도 집을 드나들며 정 씨 모자를 챙겨주었지요. 곡식을 한 자루씩 가져다주고 약값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이 초록 열매는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고 속을 편하게 해준다네. 그대로 드시면 돼요. 김상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손에 든 매실 열매를 건네며 웃었지요. 정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의 친구였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분이니까요. 감사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록 열매를 먹을수록 몸은 망가져 갔습니다. 처음엔 배가 살짝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며칠 지나자 뱃속이 뒤틀리듯 아프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지나니 구역질이 올라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졌지요. 그런데도 정 씨는 계속 먹었습니다. 김상원 어르신이 여름 더위를 이기려면 먹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들에게도 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놔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고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더웠습니다. 서준이가 고통 속에서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혀가 굳은 듯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김상원 어르신은 왜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겁니까? 정 씨는 김상원을 떠올렸습니다. 곡식을 한 자루씩 가져다 주고 약값을 조금씩 보태주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늘 딱 먹고 살 만큼만이었습니다. 넉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면 남는 게 없었고 옷을 마련하고 나면 손에 쥔 게 없었습니다. 남편 윤문석이 살아 계실 때였습니다. 김상원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말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건 형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가져올 때마다 그렇게 말했지요. 정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형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정 씨는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릴 해칠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시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지요.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신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자신의 배 속에서도 불덩이가 타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매미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지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똥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장터로 가서 약을 사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정 씨는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었지요. 그 안에는 돈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약을 사려면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서준이와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동쪽 하늘 끝자락에서 희미하게 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여름의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배가 아파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가의 풀들은 이슬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나무잎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정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약만 구하면 된다. 그럼 서준이가 나을 거야. 나도 나을 거고. 장터가 멀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허리를 고추 세우려 애썼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장터까지는 1시즌쯤 걸렸습니다. 정 씨는 배를 움켜쥐며 천천히 걸었고 서준이는 어머니 옆에서
힘겹게 발을 옮겼습니다.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싱싱한 생선이요. 고추, 마늘, 파 다 있소.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귓전을 울렸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 막걸리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때리네. 불쌍하네. 저 나이에. 서준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터 한쪽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소녀가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백연화였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지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누더기처럼 찢어져 있었습니다. 떠돌이 장사꾼 최돌쇠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돌쇠가 연화의 머리채를 잡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옥사했습니다. 연화는 관노비가 되었고 최돌쇠에게 넘겨졌습니다. 최돌쇠는 연화를 팔려고 장터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40냥의 사가시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말랐고 상처투성이었으니까요. 값도 못 치를 거면 맞아야지. 퍽. 몽둥이가 연화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지요. 억.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화의 작은 몸이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꽉 쥔 채 최돌쇠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만은 죽지 않았지요. 서준이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서준이가 정씨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저 아이 눈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아들을 내려다보고 다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맞고 있지만 고개를 들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등이 굽어지지 않았고 무릎이 꺾이지 않았지요. 퍽. 다시 몽둥이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어깨였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을 사올 수 없겠습니까? 정씨는 깜짝 놀라 아들을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렇게 맞아도 꺾이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매맞으면서도 강단 있는 아이의 눈빛이 꼭 마치 살아생전 남편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에게서 뭔가 모를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도리라고요. 정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았다. 어미가 데려오마. 정씨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악은 남편이 살아 계실 때 잘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씨 댁, 어인 일이시오? 정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을 담보로 잡아도 좋습니다. 안악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어른 때문에라도 안 도와드릴 수 없지요. 안악이 돈을 꺼내 정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오. 정씨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 쥐었지만 모자랐습니다. 약방에도 찾아갔습니다.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초록 열매가 열려 있는 땅이 있습니다. 못 갚으면 땅을 드리겠습니다. 약방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 형님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마시오. 정 씨는 약초를 사야 한다는 생각 따윈 없어진 지 오래고 매 맞고 있는 아이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터 한복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최돌쇠는 여전히 연화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최돌쇠 앞에 섰습니다. 저 아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돈이나 있소. 정 씨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남은 돈은 20냥, 주마가낙, 약초꾼한테 빌린 20냥을 주었습니다. 엽전을 세어 건넸습니다. 짤랑짤랑. 최돌쇠는 돈을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가시오. 어차피 쓸모없는 것이니. 연화는 정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피가 묻은 입술, 멍든 뺨, 하지만 죽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 과부 드디어 미쳤구나. 평생 모은 돈을 역적의 딸한테 집과 땅까지 담보로 잡혔다던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뜨겁게 내리쬐었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걸었고 서준이도 어미 옆에서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는 뒤에서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절뚝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서준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가 힘겹게 걷고 있었기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연화가 서준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 씨가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화입니다. 백연화입니다. 장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씨는 앞에서 걸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역적의 딸이라는데 괜찮을까?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도리라고요. 길가의 풀들은 뜨거운 햇볕에 시들어 있었고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땅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북청 뜨거운 여름 한복판이었습니다. 정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가져다 줄지, 무엇을 바꿔놓을지를요. 집 뒤편의 초록 열매 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초록빛 열매들이 가지에 매달려 흔들렸지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을 품은 제 말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오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흙바닥에서는 열기가 아른거렸습니다. 연화는 정 씨와 서준이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기와 몇 장이 깨져 있었고 담장도 반쯤 무너져 내렸지요. 하지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쉬거라. 물이라도 마시고. 하지만 연화는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그곳에 매실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보자마자 알았지요. 줄기는 굵고 튼튼했으며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항아리가 놓여 있었지요.
연화는 항아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매실 열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초록빛 작은 열매들이 빽빽이 쌓여 있었지요. 연화는 하나를 집어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냄새를 맡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이 열매를 이대로 먹었습니까?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정 씨와 서준이가 놀라 서로를 쳐다보곤 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연화가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15살 아이의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매실에는 독이 있습니다.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독이라니. 연화가 항아리 속 매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덜 익은 매실은 그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독을 빼고 먹어야 합니다. 정 씨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독이었다니, 내가 아들에게도 먹였던 것이 독이었다니. 하지만 연화는 주방으로 뛰어가 감초, 생강, 꿀을 넣어 끓였습니다. 그 모습을 정 씨와 서준이는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다 우려 달인 물을 연화는 정 씨와 서준이에게 하나씩 쥐어주었지요. 세 사람은 달인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준이와 정 씨는 신음소리 하나 없이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준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던 일이 사라졌지요.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씨의 소가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명치 아래에서 타오르던 불덩이가 꺼졌습니다. 구역질도 멈췄지요.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연화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옆에 앉아서 매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물에 담가야 합니다. 정 씨가 얼떨떨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물에 담그면 독이 빠지느냐? 그렇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북청은 추운 고을이었습니다.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어 매실이 귀했습니다. 있어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었지요. 장아찌로 담그는 법도 약으로 쓰는 법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큰 독을 가져왔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독에 가득 채웠지요. 물이 찰랑찰랑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항아리에서 매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작은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매실을 물속에 하나씩 넣었지요. 풍덩, 풍덩. 매실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하루 동안 담가두면 독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서준이가 옆에 앉아 연화를 도왔습니다. 둘이서 매실을 옮기니 빨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마당에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화는 동이 트기 전 일어났습니다. 물에 담가둔 매실을 꺼냈습니다. 이제 말려야 합니다. 마당에 멍석을 펼쳤습니다. 매실을 하나하나 멍석 위에 올려놓았지요. 햇볕이 고르게 들도록 간격을 맞춰 놓았습니다. 햇볕에 이틀, 그늘의 하루. 연화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실은 햇볕과 바람을 머금고 말라갔습니다. 초록빛이 조금 바래고 껍질이 오므라들었지요. 연화는 말린 매실을 다시 손질했습니다. 꼭지를 따내고 상한 것은 골라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살폈지요. 그리고 깨끗한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이제 드셔도 됩니다. 정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먼저 매실 하나를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정 씨도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서준이도 하나를 먹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지만 삼켰고 뒷맛이 깔끔하고 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세 사람이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밥상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정 씨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연화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15살 아이의 얼굴에는 어른 같은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연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화가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요. 정 씨는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내칠 수는 없겠구나. 아니, 내쳐서는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씨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상원은 왜 매실을 그렇게 먹으라 했을까? 왜 독을 빼는 법을 몰랐을까? 김상원은 남편과 같이 한양도 자주 다녔고 향촌 관리를 하는 양반이었습니다. 아니, 혹시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아닐까? 정 씨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윤문석은 존경받던 사내였고 향촌 관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남편의 친구인 김상원이 죽어있던 남편 옆에 술병과 유서가 있다고 했지요. 유서는 친구 김상원에게 남긴 거라며 한 번을 보여주지 않더군요.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의문은 점점 커져갔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실나무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진실은 아직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서준이와 정 씨의 몸이 눈에 띄게 나아지자 연화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연화는 정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매실로 약을 만들겠습니다. 정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약이라니? 아버지께 배운 법입니다. 매실 청심산과 매실의 독수를 만들 수 있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먼저 매실주를 준비했습니다. 독을 뺀 매실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린 뒤 큰 항아리에 층층이 매실과 조청을 넣고 마지막으로 소주를 부었습니다. 이제 석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쓸 약도 필요했습니다. 연화는 말린 매실을 절구에 넣고 빻으며 서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조금씩 매실 가루가 되었고 생강과 감초를 말려 잘게 부수어 섞었습니다. 세 가지 가루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고운 갈색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연화는 덜 마른 매실을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과육을 천에 싸서 즙을 짜 꿀과 섞어 매실의 독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물은 독을 풀어주고 배탈이나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연화가 설명을 끝내자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정 씨와 서준이는 그녀의 손놀림과 지혜의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팔려면 관아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사또께 가야 합니다. 연화가 말했고 정 씨는 두려웠습니다. 사또께서 믿어주실까?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 씨와 연화는 관아로 갔습니다. 서준이도 따라갔지요. 관아는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햇볕에 반짝였고 대문 앞에는 군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또께 뵙고자 합니다. 정 씨가 조심스레 말했고 아전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매실로 약과 술을 만들어 싸온데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아전이 사또에게 알렸습니다. 잠시 후 안으로 들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는 50줄의 관리였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매실로 약을 만들었다. 사또가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말로만은 믿을 수 없다. 증명할 수 있겠느냐? 연화는 준비해 온 매실청심산을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여 있던 가루였습니다. 관아 부엌 간악을 불러주십시오. 아전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부엌 간악이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지요. 연화가 그릇에 물을 부었습니다. 매실청심산을 한 숟가락 떠서 물에 탔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저으니 가루가 물에 풀렸습니다. 갈색빛 물이 되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안악에게 건넸고 안악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신맛이 코를 찔렀지만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릇을 다 비웠고 잠시 후였습니다. 안악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속이 내려갑니다. 뭉쳤던 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과가 있구나. 연화가 매실의 독수도 꺼냈습니다. 작은 병에 담긴 갈색 액체였습니다. 이것은 독을 풀어주는 물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배탈이 났을 때 마시면 좋사옵니다. 사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좋다. 허가를 내리겠다. 정 씨와 연화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단 매실주와 매실청심산과 매실의 독수만 팔도록 하라. 그 외의 것은 관아에 먼저 알려야 한다. 감사하옵니다. 사또가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과실주 제조 허가, 약재 사용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석 달을 기다린 매실주가 완성되었습니다. 항아리를 열자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투명한 술에 매실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지요. 주막에 가서 매실주를 내보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술에 주막 주인은 궁금한 얼굴이 가득했지요. 연화가 항아리에서 갓 만든 매실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술은 매실 열매로 만든 술인데 속을 편하게 하고 더위를 이겨내는 데 좋습니다. 목 넘김이 부드럽고 뒷맛이 깔끔하여 여름철 힘을 내게 해주지요. 주막은 생소했지만 알겠다고 거두고 가라고 했지요. 주막이 내놓은 술을 주막 손님들이 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술이요? 매실로 담근 술이라 하오. 오, 목 넘김이 부드럽고 뒷맛이 개운하구려. 입소문이 퍼져 주막 주인이 매실주를 더 달라고 값을 치렀지요.
매실청심산과 매실의 독수도 팔렸습니다. 체한 사람들이 찾았고 먹고 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났지요. 정씨 댁에서 좋은 약을 만든다더라. 매실로 만든 술이 일품이라던데 여름 더위에 그것만 한 게 없다더군.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연화를 데리고 올 때 빌렸던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약초꾼에게 진 빚도 갚았습니다. 집에 쌀이 들어왔고 옷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정 씨는 밤마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하지만 이 소문은 다른 곳에도 들렸습니다. 김상헌의 귀에 말입니다. 김상헌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 씨의 집에서 매실로 술과 약을 만들어 판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정 씨 댁 매실주가 일품이라던데. 그 집 매실청심산과 매실의 독수 먹고 나았다네. 김상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매실 나무 땅에서 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내 것이었는데, 다 내 것이 되어야 했는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집집마다 불을 밝히기 시작했지요. 김상헌은 정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거친 소리였습니다. 정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 어르신, 어인 일이십니까? 김상헌은 웃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도 아니었고, 온화한 얼굴빛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서준이와 연화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김상헌이 입을 열었습니다. 매실로 장사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그 땅을 다시 자기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땅이 세 곳 있었습니다. 김상헌은 좋은 논 두 곳을 가져가고 쓸모없다. 여긴 매실나무 땅만 정 씨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지금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서의 형님이 땅 세 곳을 다 자신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이니 넘길 수 없다고 했지요. 김상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코로 숨을 내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럼 저 아이라도 넘기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연화를 가리켰지요. 정 씨가 재빨리 연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된다고, 이 아이는 우리 식구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헌이 비웃었습니다. 아들 과거도 봐야 하지 않냐고, 이 고을에서 자기 없이 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김상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연화가 진중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김상헌이 뒤돌아 연화를 봤습니다. 뭐냐? 그 유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상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윤문석 어르신이 직접 쓰신 유서라면 저희도 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헌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서다.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 김상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정 씨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족 잘 챙겨주지 않았느냐. 형님 돌아가신 후
누가 곡식을 갖다 줬느냐? 누가 약값을 보탰느냐? 김상원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저 계집 말로 모든 게 될 것 같으냐? 협박이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상원은 뒤돌아 집으로 가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15살짜리 계집아이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냐 생각했지요. 김상원은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고발하겠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정 씨가 허가 없이 술과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땅을 빼앗으려 합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허가는 내가 직접 내렸다. 그리고 네 땅이라니 무슨 소리냐? 김상원은 허가가 났다는 말에 깜짝 놀랐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유언대로 제가 그 집과 땅을 관리해야 합니다. 유서도 있습니다. 사또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김상원은 뜻대로 되겠다 싶어 흐미하게 미소를 짓고는 관아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막 트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아직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사또가 군졸들을 거느리고 김상원의 집으로 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에 울렸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또께서 오신다. 김상원이 급히 나와 맞았습니다. 사또, 어인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네가 어제 한 말을 확인하러 왔다. 유서를 보자. 김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입니까? 그래, 지금 당장이다. 그리고 정 씨와 그 집 아이도 불러오너라. 아전이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정 씨와 연화, 서준이가 왔습니다. 김상원의 집 마당에 모두 모였습니다. 사또가 가운데 앉았고 양쪽으로 김상원과 정 씨 일가가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에 모여 지켜보았지요. 유서를 내놓아라. 김상원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사또가 받아들었습니다. 유심히 살폈습니다. 윤문석이 남긴 유서라 했느냐? 그렇사옵니다. 사또는 유서 내용은 천천히 살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유서 내용에 따르면 지금 매실 땅 역시 김상원의 것이다. 돌려주어야 한다. 김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또에게 다가가려는 그 순간 연화가 사또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올린 뒤 말했습니다. 저는 이 유서에 의문이 있습니다. 사또, 무슨 의문이란 말이냐?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유서를 제가 한 번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사또가 유서를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연화는 유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종이의 색깔을, 먹의 번짐을, 글씨의 모양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매실을 우려낸 물입니다. 연화가 옆에 있던 그릇을 가져와 준비해온 물을 부었습니다. 찰랑찰랑 물이 그릇에 담겼지요. 그리고 유서를 천천히 담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김상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기다려보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유서의 먹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검게 물들었고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번져서 알아볼 수 없게 되어갔지요.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실물에는 강한 산 성분이 있사옵니다.
오래된 먹은 종이에 스며들어 잘 번지지 않사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갓쓴 먹은 쉽게 번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또가 김상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오래된 글이 아니구나. 네가 만든 유서가 아니냐? 김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형님께서 직접. 말이 막혔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상원은 사또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촛불 아래에 앉아 유서를 급하게 적었습니다. 먹이 마르기도 전에 접어 품속에 넣었지요. 그걸 연화가 단숨에 잡아낸 것이지요.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자를 관하로 끌고 가라. 군졸들이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 김상헌이 소리쳤습니다. 글을 제가 적은 게 맞사옵니다. 하지만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적은 것이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김상헌이 구석에 서 있는 심서방을 가리켰습니다. 저자가 증인이옵니다. 형님께서 유언하실 때 함께 들었사옵니다. 모든 시선이 심서방에게 쏠렸습니다. 김상헌이 심서방을 똑바로 쳐다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심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상헌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같이 있었사옵니다. 윤 어르신께서 김 어르신께 말씀하셨사옵니다. 확실한가? 사실이옵니다. 사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심서방의 떨림이 눈에 들어왔지만 증인이 있는 이상 함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 증인의 말이 있으니 유서 문제는 일단 접어두겠다. 김상헌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매실당은 이미 정 씨에게 허가를 내렸다. 앞으로 그 땅과 매실 장사는 정 씨 집안이 운영하도록 하라. 김상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땅을 못 가져온 것은 아쉬웠지만 유서 조작이 들통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심서방은 고개를 떨군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 어르신께 은혜를 입었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6달이 지나자 정 씨의 집은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김상헌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매실주와 매실청심산, 매실의 독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연화는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매실나무를 더 심어야 합니다. 정 씨는 놀랐지만 연화의 말이 맞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문이 점점 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정 씨와 연화, 서준이는 수레를 끌고 원산 근처 고을로 향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며 길고 먼 여정을 지나 사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따뜻했고 집집마다 매실나무가 하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어귀에서 나이 든 노인이 묘목을 파고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매실나무 묘목을 사고 싶습니다. 연화가 말하자 노인은 미소 지으며 비편 묘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화는 뿌리와 줄기, 잎을 살피며 가장 튼튼한 10그루를 골랐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뿌리를 다치지 않게 묘목을 캐고 젖은 천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수레는 무거워졌지만 세 사람은 기뻤습니다. 서준이가 밀고 정 씨가 끌며
연화는 묘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북청에 돌아왔을 때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똥이 트기 전부터 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원래 매실나무가 서 있었고 그 옆으로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심겠습니다. 연화가 땅을 가리켰습니다. 정씨가 삽을 들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을 파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서준이도 작은 삽을 들고 거들었습니다. 구덩이를 팠습니다. 깊게 넓게 팠지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묘목을 가져왔습니다. 뿌리를 감싼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하얗고 가늘었지만 튼튼해 보였지요. 구덩이에 묘목을 넣었습니다. 똑바로 세웠습니다. 정씨가 흙을 덮었습니다. 한 삽, 두 삽. 뿌리 주변으로 흙이 쌓였습니다. 발로 흙을 다졌습니다. 꾹꾹 눌렀지요. 물을 주었습니다. 바가지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나무 주변에 부었습니다.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었고 흙이 축축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10그루를 모두 심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세 사람은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요. 뒷마당에는 이제 매실나무 11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살랑거렸고 잎이 흔들렸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꽃이 필 겁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열릴 겁니다. 정씨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무 껍질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을 비췄습니다. 이제 더 많은 매실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정씨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커가고 있구나. 하지만 이 소문은 또다시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김상헌이었습니다. 김상헌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씨 집에서 매실나무를 더 심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한 안악이 말하는 걸 들었지요. 정씨 댁에서 매실나무를 10그루나 더 심었대요. 그럼 내년에는 매실주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김상헌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 땅에서.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정씨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김상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돌쇠와 사내 둘이 함께였습니다. 김상헌이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매실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이었지만 나무의 윤곽이 보였지요. 김상헌이 이를 갈았습니다. 저것들을 다 뽑아버려. 최돌쇠가 삽을 들었습니다. 사내들도 삽을 들었지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을 파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뿌리 주변을 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나무 한 그루가 뽑혔습니다. 뿌리에 흙이 묻어 있었고, 가는 뿌리들이 끊어져 있었지요. 이건 내가 가져가겠다. 김상헌이 말했습니다. 내 집 뒷마당에 심을 거다. 최돌쇠가 나무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다시 땅을 팠습니다. 두 번째 나무를 뽑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나무들이 하나씩 뽑혔습니다. 뽑힌 자리에는 구덩이만 남았습니다. 흙이 흩어져 있었고 끊어진 뿌리들이 땅에 널려 있었지요. 하지만 모두 뽑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됐다. 나머지는 부숴버려. 최돌쇠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남은 나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퍽. 나무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딱 소리를 내며 떨어졌지요. 마당 한쪽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매실주가 담긴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김상헌이 다가갔습니다. 발로 항아리를 찼습니다. 쾅! 항아리가 넘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렸고 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땅에 술이 번졌고 매실 냄새가 진하게 퍼졌지요. 또 다른 항아리를 찼습니다. 콰당! 깨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술이 사방에 급뿌려졌습니다. 매실 청심산이 담긴 항아리도 넘어뜨렸습니다. 가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땅에 뿌려졌고 바람에 날려갔지요. 이제 됐다. 가자. 김상헌이 말했습니다. 최돌쇠와 사내들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바퀴가 천천히 돌아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똥이 트고 햇살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연화가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뒷마당이 엉망이었습니다. 나무 네 그루가 사라져 있었고 빈 구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나무들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가지가 꺾여 땅에 떨어져 있었고 껍질이 벗겨진 채였지요. 장독대는 더 심했습니다. 항아리들이 깨져 있었고 술이 땅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매실청심산 가루가 흙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지요. 어머니!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씨가 뛰어나왔습니다. 서준이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도 멈춰 섰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느끼지 못했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가 뒷마당을 살폈습니다. 땅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수레바퀴 자국도 있었지요. 나무를 실어간 흔적이었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김상헌. 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준이가 부러진 나무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심었는데.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그날 하루 종일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베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연화는 부러진 나무를 살폈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곳을 만져보았습니다. 가지가 꺾인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살릴 수 있을까? 속으로 생각했지만 어려워 보였습니다. 서준이는 땅에 스며든 술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실 냄새가 아직도 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실 수 없는 술이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상헌은 자기 집 뒷마당에 있었습니다. 최돌쇠와 사내들이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삽이 흙을 파는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렸습니다. 여기다. 김상헌이 가리켰습니다. 뒷마당 한쪽이었습니다. 담장 옆이었지요. 수레에서 나무를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뿌리에 흙이 묻어 있었고 가는 뿌리들이 축 늘어져 있었지요. 구덩이에 나무를 넣었습니다. 똑바로 세우고 흙을 덮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퍼 담았고 발로 꾹꾹 눌렀습니다. 네 그루를 모두 심었습니다. 담장 옆으로 줄지어 섰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를 비췄고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졌지요. 김상헌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내 것이다. 웃음소리가 밤 공기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으스스한 웃음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 씨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치웠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남은 나무들을 돌보았고 서준이는 새로운 항아리를 준비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재를 사러 갔다 오는 길이었지요. 사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연화의 발소리만 골목에 울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연화가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연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잡았다. 최돌쇠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내 둘도 나타났습니다. 앞을 가로막았지요. 놔주세요.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셌습니다. 최돌쇠의 손이 팔을 꽉 쥐었고 아팠습니다. 조용히 해. 김 어르신이 보자고 하신다. 최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를 끌고 갔습니다. 사내들이 양옆을 막았고 도망칠 수가 없었지요. 연화가 발버둥 쳤습니다. 싫습니다. 놔주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지요. 최돌쇠는 연화를 김상헌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김상헌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연화를 내려다보았지요. 데려왔습니다. 최돌쇠가 말했습니다. 연화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연화가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흙에 닿았고 무릎이 아팠지요. 김상헌이 연화 앞에 섰습니다. 매실 만드는 법을 다 알려라. 목소리가 차갑고 낮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 일할 거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싫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상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을 들어 연화를 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내 딸을 놓아. 정 씨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정 씨가 대문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달려와 연화 앞을 가로막았지요. 정시댁, 당신이 여기 왜? 김상헌이 말했습니다. 내 딸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정씨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팔을 벌려 연화를 감쌌지요. 김상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딸이라고 주워온 계집아이를. 내 딸입니다. 정씨가 외쳤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내 딸입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고 김상헌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유서도 제대로 된 게 아니면서 정씨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사또한테도 거짓 증언을 했으면서 우리 집 매실나무를 훔쳐가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아이까지 납치하다니. 김상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르신 도움 안 받겠습니다.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우리 식구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김상헌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땅에서 감히. 어르신 땅이 아닙니다. 정 씨가 외쳤습니다. 제 남편 땅입니다. 유서는 가짜고 증인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김상헌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어머니. 연화가 정 씨를 붙잡았습니다. 가요. 빨리 가요. 두 사람은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최돌쇠가 막으려 했지만 정 씨가 밀어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갔지요. 김상헌은 마당에 서서 두 사람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이 여자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 씨와 연화는 한참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서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나.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연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실나무를 훔쳐간 것, 장독대를 깬 것.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아무도 보지 못했고 흔적도 없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확실하게 김상헌을 잡으려면 더 큰 게 필요해. 정 씨와 서준이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지요. 김상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몸을 숨겼습니다. 뒷마당을 살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매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담장 옆으로 줄지어 선 매실 나무들이었지요. 담장을 넘었고 조심스럽게 땅에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매실 나무 앞에 섰습니다. 잎이 시들어 있었고 가지 몇 개가 말라 있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연화가 매실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실나무 옆에 뭔가 보였고 연화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키가 작은 풀이었지만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별빛에 비친 꽃은 보라색이었고 모양이 독특했지요. 투구처럼 생긴 꽃이었습니다. 연화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투구꽃.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투구꽃은 독이 든 풀이야.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윤문석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상원과 술을 드셨다고 했는데 혹시 투구꽃 독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투구꽃이 김상원의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을 증명할 수 없었지요. 김 어르신 입에서 직접 들어야 해.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직접 말하게 해야 해. 연화는 조용히 담장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을 때 연화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지요. 연화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상원의 입에서 진실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어야 해.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맞고 있는 자신을 구해준 날. 오늘 김상원의 집에서 자신을 지켜준 날. 나를 지켜준 분들을 위해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저분들을 지켜야 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화가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김 어르신을 만나보겠습니다. 정 씨가 깜짝 놀라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정 씨는 불안했지만 연화를 믿었습니다. 조심해라. 위험하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 연화가 서준이를 불렀습니다. 서준아, 나랑 같이 가자. 네, 누나. 두 사람은 함께 김상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원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연화가 서준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서준아, 너는 여기서 기다려. 왜요? 같이 가야죠.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들어갈 거야. 너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 창문 밖에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야 해. 서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하지만 만약 김 어르신이 무슨 말을 하면 잘 기억해야 해. 증인이 필요할 거야. 연화가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나. 조심하세요. 연화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김상헌이 서 있었습니다. 연화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는데 혼자 찾아오다니 의아했지요. 연화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목소리를 낮추며 약하게 말했지요. 김상헌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연화가 안으로 들어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김상헌도 맞은편에 앉았지요. 창문 밖에서는 서준이가 몸을 낮추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연화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매실 장사를 그만두려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상헌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지요. 김상헌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목소리였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매실주의 독을 탄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어쩌냐고,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상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방심한 것이었지요. 어제 자기한테 당하고 온 15살 아이가 무슨 꾀를 부리겠냐 생각했습니다. 독을 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나면 들키니까 아무 독이나 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창밖에서 서준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연화가 그럼 어떤 독을 써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상헌이 잠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지만 연화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궁금해하는 아이처럼. 투구꽃 같은 거지. 김상헌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투구꽃, 어젯밤에 본 그 꽃. 김상헌이 계속 말했습니다. 투구꽃 뿌리를 캐서 말린다고. 그걸 술에 우려내면 색깔도 거의 안 변하고 맛도 별로 안 난다고 말했지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김상헌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손발이 굳더라.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엔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더라. 숨이 가빠지고. 창밖에서 서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께서 말하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상헌이 윤문석이 숨을 안 쉰다고 뒷산으로 정씨와 서준이를 불렀었지요. 아버지의 손발이 굳었던 것, 말을 못했던 것, 숨이 가빴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김상헌이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밤을 못 넘긴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병으로 죽은 줄 알지.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가 깨달았습니다. 김상헌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직접 투구꽃 독을 썼다고. 창밖에서 서준이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구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해. 이 말을 다 기억해야 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상헌도 뭔가 잘못 말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지요. 왜 그런 걸 물었냐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일어서며 연화에게 다가왔지요. 연화가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궁금해서 물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상헌이 연화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문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서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김상헌은 대문 앞에 서서 두 아이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아이는 한참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정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정씨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화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투구꽃을 발견한 것,
김상헌이 투구꽃독에 대해 말한 것, 그리고 증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말했지요. 서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다 들었다고, 창밖에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헌이 투구꽃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말하는 걸 들었다고, 손발이 굳고 말을 못하고 숨이 가빠지고 밤을 못 넘긴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정 씨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독살당한 거였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가 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증인이 생겼다고 서준이가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증인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결기가 담겼지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물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술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술병이 아직 집에 있다고 말했지요. 정 씨가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장 밑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쌓인 곳에서 작은 술병을 꺼냈습니다. 연화가 술병을 받아들었습니다. 흔들어 보니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탁주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만 다른 냄새는 없었지요. 연화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것을요. 그날 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 마신 술병이 있다. 그 술에 투구꽃독이 있다면 산성인 매실물과 만나면 분명 색이 변할 것이다. 모두 잠든 후 연화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실을 빻아 물에 우려냈습니다. 맑은 매실물을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내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세 사람은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연화는 어제 빻아둔 매실물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정 씨는 탁주가 든 작은 병을 챙겼습니다. 서준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요. 관하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발소리만이 흙길에 울렸고 새벽 공기는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요.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기와 지붕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문을 지키던 군졸이 물었습니다.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살인 사건을 고발하러 왔다고, 김상헌을 고발한다고 말했지요. 군졸이 놀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사또가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을 쓰다듬으며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지요. 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아래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제 남편 윤문석이 돌아가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독살당했사옵니다. 김상헌이 죽였사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연화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상헌 어르신 뒷마당에 독이 든 식물인 투구꽃이 있는 걸 확인했사옵니다. 사또는 놀란 눈물 감추지 못했지요. 그 순간 정 씨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술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셨던 술병입니다. 김상원이 가져온 술이라 생각되옵니다. 사또가 술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 서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또 소인은 윤문석의 아들 윤서준이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또가 서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말해보아라.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소인이 증인이옵니다. 김상원이 직접 말하는 걸 들었사옵니다. 어디서 들었느냐? 어제 김상원의 집 창밖에서 들었사옵니다. 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안에서 물으니 김상원이 투구꽃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말했사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처음엔 손발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음엔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밤을 못 넘긴다고 했사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정확히 그랬사옵니다. 손발이 굳었고 말을 못했고 숨이 가빴사옵니다. 사또가 아전을 불렀습니다. 윤문석이 죽었을 때 기록을 가져오너라. 아전이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사또가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손발 경직, 언어장애, 호흡 곤란으로 사망.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상이 일치했습니다. 사또가 군조를 불렀습니다. 김상원을 잡아오너라. 지금 당장. 1시즌쯤 지났습니다. 군졸들이 김상원을 끌고 왔습니다. 김상원의 얼굴은 붉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오? 김상원이 소리쳤습니다. 사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문석을 독살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증인이 있다. 김상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형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사옵니다. 이 아이가 네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한다. 사또가 서준이를 가리켰습니다. 김상원이 서준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꿈이라도 꾼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술은 제가 준 게 아닙니다. 독을 탄 적이 없사옵니다. 김상헌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사또는 책상을 내려쳤고 김상헌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 집 뒷마당에 투구꽃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큰 소리 치던 김상헌은 당황했지만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투구꽃, 우리 집에 있던 풀은 약재로 쓰려고 심은 것입니다.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또를 쳐다보며 작은 병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또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님, 윤 어르신이 드셨던 술에 만약 투구꽃 뿌리가 들어갔다면 산 성분과 만나면 반응을 할 것이옵니다. 매실은 산성이 강한 열매입니다. 제가 매실을 빻아서 매실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또가 깊은 생각에 잠시 잠긴 듯 했지만 곧바로 연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져온 탁주에 섞어보거라.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화가 아전에게 작은 그릇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릇에 매실을 빻아 만든 물을 따랐습니다. 연한 호박빛이었습니다. 술병에서 술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똑, 똑, 똑. 잠시 후였습니다. 매실물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박빛이 흐려지더니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검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피릿빛처럼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투구꽃 독이 옵니다. 매실의 산 성분과 반응하면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김상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리쳤습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누가 그 술에 독을 탔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 술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가져온 적 없습니다. 억측입니다. 김상헌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준이가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직접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김상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꼬마의 헛소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부인하느냐? 증거가 아니라 억측입니다. 김상헌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청마루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 심서방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마루에 찧었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또, 용서하십시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사옵니다. 김상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서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보았사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상헌이 투구꽃 뿌리를 삶고 있었사옵니다. 이놈이! 김상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심서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루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술병을 들고 윤 어른께 가는 것도 보았사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 어른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 김상헌이 저를 불렀사옵니다. 입을 다물라고 돈을 주겠다고. 심서방이 이마를 다시 마루에 찧었습니다. 쿵, 쿵. 더 이상 못 참겠사옵니다. 윤 어른께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서도 조작된 것이옵니다. 윤 어르신은 유서를 남긴 적이 없사옵니다.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사또가 김상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래도 부인하겠느냐? 김상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사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인도 있고 물증도 있는데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손을 들었습니다. 김상헌을 옥에 가두어라. 재산은 모두 윤문석의 가족에게 돌린다. 군졸들이 다가왔습니다. 김상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라. 김상헌이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다. 끌려가면서도 김상헌은 소리쳤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사라졌지요. 세 사람은 사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심서방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진실이 밝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세 사람이 관할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사또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잠깐. 연화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가 내려와 연화 앞에 섰습니다. 너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느냐?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매실과 투구꽃의 반응, 독의 증상 보통 아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네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임금께 약재를 올리던 향약인이셨습니다. 정 씨가 숨을 멈췄습니다. 궁중에서 약을 다루던 분이라니요. 아버지는 궁중에서 약을 관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지요. 궁중 약재 중 하나가 상했습니다. 관리가 잘못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독을 섞었다는 누명을 쓰셨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셨고 그곳에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순조 11년 음력 10월 초사흘이었습니다. 정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자기 앞에 있었지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정 씨 역시 알지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은식, 혹시 임금께 약재를 올리던 향약인 백은식 말이냐? 연화는 깜짝 놀라 사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사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네 아버지였구나. 어쩐지 총명한 눈빛이 어디서 봤다 했는데 아버지를 닮았구나. 사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나도 그때 한양에 있었다. 그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지. 정치 싸움에 휘말려 누명을 쓰신 거라 모두가 알고 있었소.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억울함이 풀리지 못한 채 아버지는 돌아가셨사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내게 다른 것을 줄 수는 있다. 사또가 아전을 불렀습니다. 허가서를 작성하라. 아전이 붓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매실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준다. 정 씨와 연화가 깜짝 놀라 사또를 보았습니다. 매실 재배 권한, 매실 가공 독점권, 매실 상품 판매권, 모두 너희 것이다. 사또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실주, 매실청심산과 매실의 독수뿐만 아니라 매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 팔 수 있다.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하옵니다. 과분하지 않다. 네 아버지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드릴 수 없으니 이것이라도 해드리는 것이다. 사또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이 고을에서 너희만이 매실로 장사할 수 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정 씨에게는 김상헌한테 뺏겼던 남편의 재산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기름진 논밭 둘은 다시 정 씨의 이름으로 돌아왔고 김상헌이 살던 큰 집도 돌려받았습니다. 곡식과 재물도 모두 되찾았지요. 정 씨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기와 지붕이 햇볕에 반짝였고 마당은 넓었습니다. 방도 여러 개였고 부엌도 컸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매실나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매실나무 관리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뿌리를 조심스레 캐내고 천으로 감싸고 정성 들여 흙을 북돋아주고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나무는 잘 자랐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곳간에 곡식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본격적으로 매실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실주는 이미 유명했습니다. 주막뿐 아니라 다른 고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매실청도 만들었습니다. 꿀에 재운 매실을 항아리에 가득 담았고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진한 매실청이 완성되었습니다. 매실 장아찌, 매실식초도 담갔습니다. 소금에 절인 매실을 항아리에 넣고 삭혔고 여름 갈증 해소에 좋았고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매실고도 만들었습니다. 매실을 오래 달여 농축한 약이었습니다. 겨울 감기에 효험이 있었지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씨 댁 매실 상품이 최고라던데. 저 집 아이가 신통하다더군. 관아에서 독점권까지 받았다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장터에는 매실 상품을 파는 자리가 따로 생겼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곳간은 더 가득 찼고 집에는 비단 옷이 들어왔습니다. 서준이는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선생을 모셔왔고 매일 글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매실나무 아래 섰습니다. 정씨와 연화 그리고 서준이었습니다.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고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또 꽃이 필 것이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열릴 것이었습니다. 정씨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이제 편히 쉬십시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연화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납니다. 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실나무 가지가 살랑거렸고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정씨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딸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와 정씨는 눈물을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정의를 세웠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함께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북청 땅 매실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야담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야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